JK21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금값은 실질 금리와 달러의 강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목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에 따라서 금값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값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금값과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 8월 코로나 대유행 때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은 상태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값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금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그러니까 어차피 금값이라는 국제적으로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미국의 실질금리,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금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 지금 귀금속 용도로 수요가 일어나는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귀금속용으로 그렇게 금이 수요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 쪽에서 금을 귀금속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금값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2000년대 중반, 그때 뭐 브릭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가 급성장을 하고 이쪽에서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소득이 막 증가를 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으면 사람들이 이제 금을 귀금속, 그러니까 돈 좀 번 걸 귀금속으로 이제 계속 사들이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금값이 뭐 200달러, 300달러 하던 것이 그 뭐 몇 년 만에 180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금의 공급은 굉장히 좀 일정하고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근데 수요, 중앙은행이 이걸 사들일 때 한 번씩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제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든 가령 2차 대전 직전 이럴 때 보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은 굉장히 많이 팔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아주 드문 경우고 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날 때가 금값 상승이 제일 높을 때인데 지금은 거기도 이제 소득의 증가가 그렇게 없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졌으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긴 어렵고 세상이 불안해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전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금 갖고 있으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금도 이제 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의미의 안전자산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가령 뭐 주가가 하락할 때 금값은 주가 하락을 따라서 하락하지 않겠지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전자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가령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질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도둑들이 막 판을 칠 것 같다. 이럴 때 금이 안전하겠냐라는 겁니다. 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게 강력한 국가의 화폐.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뭐 해킹도 잘 안 당해. 해킹도 안 당하고 도둑으로부터 강력히 지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뭐 가령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더 증가하겠죠. 근데 뭐 여기저기서 국지적인 전쟁, 뭐 이란이 미사일 쏘고 뭐 그게 미군의 기지에 떨어지고 이런 일 가지고 가령 이게 2020년 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그러면 주가가 안 좋겠네? 그럼 금에 대한 일시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거는 그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풍을 피해서 잠깐 항구에 정박하는 그런 의미로 안전자산이라 절대적인 안전자산이 아니고 잠깐 그냥 태풍을 피해가는 그런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항구. 그럴 때 잠깐씩 이제 금값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는 금값에 기본 트렌드를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금값의 기본 트렌드는 이제 뭐 인도나 중국의 수요. 근데 지금 이건 기대하기 어렵겠죠. 중국이나 인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상수지 이런 이유로 금의 수입을 상당히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금을 자꾸만 사모으는 걸 좀 컨트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질금리, 미국의 실질금리와 달러화. 근데 최근에 달러가 이게 좀
약세가 아니단 말이죠. 네네. 좀 강세예요. 뭐 큰 강세는 아니지만 8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91포인트, 92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금값 올라가던 게 이제 멈췄고, 또 한 가지는 실질금리, 뭐 명목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10년짜리 금리로 보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가 올라가면 실질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금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지금 금값을 뭐 명목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값을 좀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00불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뭐 1,700불도 한 번씩 깨지고, 뭐 1,700불 초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시 금값이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금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뭐냐면, 그 JK21님께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직은 이거는 소수 의견입니다. 네. 소수 의견이고, 다수 의견은 뭐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2분기, 3분기에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다. 네. 가령 3%. 어떤 경우에 4% 이하까지 해요. 네. 돈나무 언니 아십니까? 네, 손나무 언니 알죠. 네. 네.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CEO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계산할 때 작년 같은 월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라는 건데, 작년 같은 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물가가 굉장히 낮았다 말이죠. 그때 네.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확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그냥 기저효과 때문에, 그냥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도 올라가는 물가가 있고 해서, 거기다가 뭐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고 경제활동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4%. 근데 일시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일 거다. 그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 여전히 세상에 강한 힘은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주류고, 물가 올라가는 거는 일시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여전히 이제 금융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어. 여전히 우리는 기술 혁신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명목금리 올라가죠. 물가는 잠깐 올라다 떨어질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금값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죠. 다르게 보는데,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하실 테니까 좀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금융시장 전문가 중에서 이제 뭐 가령 채권시장 왕, 채권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들라고 이제 신채권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사 찾아보시면 신채권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채권왕이라고 본드킹이라고 불리던 또 다른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저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아니다. 이거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실물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나타나고, 금리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금값이 약한데,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금값은 후행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지속적일 것이냐는 이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가을쯤 돼야지만 네.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값과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과는 좀 어떤 관계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채권시장은 실질금리보다는 명목금리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는 뭐 물가를 떠나서 일단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네네. 금의 움직임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떨어지는 영향을 받지만, 또 이거 말고 또 물가 영향 받죠. 물가는 또 채권시장에 또 복잡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자산입니다. 채권하고 금은 다른 자산이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선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선이 어떤 저 선이 작용하고, 그렇지만 이걸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라 보셔야 되고 주식도 다른 거라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근데 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주가가 떨어져서 금값이 올라갔다. 네. 이럴 때도 있고 주가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갈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국제적인 불안이 잠깐 나타날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네. 근데 이게 정말로 큰 어떤 위험이다 생각하면 금값이 오히려 폭락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세계는 금본위제였죠. 모든 금은 일단 생산되면 영국의 금시장으로 일단 들어와서 경매를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든 금이 영국으로 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영국으로 올 이유가 굳이 없는데 영국에 보관해 놓고 파운드화로 바꾸는 것이죠. 네. 금은 이자를 안 주는데 파운드는 이자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영국에 가고 금이랑 파운드랑 이게 신뢰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을 갖고 그냥 있는 것보다 일단 무조건 빨리빨리 런던 가서 거기다 예치해 놓고 이자 받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1차 대전,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어지러워지는 1차 대전이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 금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영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막상 전쟁이 딱 터지니까 세계의 금들이 또 다 런던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영국은 이기겠지. 그 파운드는 안전할 거야. 근데 금을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거든요.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값에 뭐 세계가 불안정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갔다. 일시적입니다. 이게 아주 또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면 금값이 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게 투자를 좀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거죠. 복잡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A면 B다, B면 C다, C면 D다 이런 화살표 몇 개 만들어 놓고 이제 주가 오늘 떨어져서 그럼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고 이 복잡계입니다. 단순계가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게 의식이 없는 원자들이 분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식이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입자들이 의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계입니다. 결코 이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이런 거 뭐 한 세트로 쫙 외워놓고 적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을 꾸준하게 보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2, 3년 정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이건 이럴 땐 이런데 지난번에 이래서 이랬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은 그런 걸 한번 써놓으세요. 여기다 쭉. 가령 뭐 노트 한 거 사가지고 이거는 금리편, 이거는 주식편, 이거는 그러니까 가령 크게 4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커머디티 시장 4개가 존재합니다. 그걸 해놓고 요 4개의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종목 이야기는 또 다른 데 쓰고 요 4개의 시장 관계에 대해서 이 노트 4권에다가 써보는 거죠. 어떤 날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이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그때 기사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내가 생각 못했던 미싱 파트가 내가 생각 못했던 어떤 영역 그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이게 복잡계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SJY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확대 재정안 상원 통과 이후에도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11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재정 부양책 집행이 임박을 했는데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 돈을 어느 쪽이 많이 푸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재정을 1조 9천억 달러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푸는 것이고 달러 공급을 그만큼 늘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또
달러와의 강세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들어가 버리는데 그 생각했던 거 저도 이제 뭐 확대 재정이 나오게 되면 달러 가치가 좀 더 떨어진다.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그러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 재정까지 갖고 이게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제 그 다음 국면에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은 했지만 요게 몇 달간은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달러 강세가 좀 빨리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상승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돈의 양, 금리 이런 것에 의해서 달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만 갖고 달러를 설명하면 달러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여전히 연준이 이제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 올라가지만 금리 인상은 늦추겠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고 돈이 풀리게 되면 달러 약세가 좀 더 나타날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이걸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럼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러니까 달러와는 10년짜리 국채금리보다는 저는 여전히 단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거래하는 것이지 자산은 아니거든요. 네네.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미국의 달러 표시 주식을 갖고 있거나 달러 표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거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 자산의 영역보다는 단기 거래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준이 단기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확신을 시장에 강하게 심어주면 달러 가치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달러가 조금씩 들썩들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달러 강세는 2014년 정도부터 나타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강세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인 달러 강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재정 부양이 얼마나 달러화를 더 약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약하게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달러 강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연준이 얼마나 시장을 잘 우리 금리 안 올린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가 그런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경제 지표와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피해 심화에 대한 이슈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좀 증가시켜서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작년에 달러 엄청난 강세로 갔어야 되겠죠. 작년에 달러가 더 약세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의 가격은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는 그렇잖아요. 플레이어가 분명합니다. 그것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5명, 뭐 11명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팀이 이겼어요. 이 팀이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논쟁이 좀 일어나긴 하죠. 그때 걔가 잘해서 아니야 그건 우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런 있습니다만 이 경기를 우리가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데는 수억 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뒤에 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저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사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달러 지금 최근에 이제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지금 달러화에 대해서 불안했으니까 올라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한테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뭐가 달라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뭐 지금 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그런 것이죠. 이게 재정 부양이 나오면 달러가 좀 더 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 부양이 나오기 전부터 장기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연준이 우리 금리 안 올릴 거고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니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거긴 합니다만,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제가 함부로 막 가는 걸, 그러니까 새로운 이유를 막 들이대는 거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나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는 거 없이 하다 보면 그냥 최근에 불안했지. 근데 최근에 불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야, 조금만 지나면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발생할까. 심지어 파우치 박사도 5월쯤 되면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거의 끝에 우리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초까지 이제 전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는 플랜을 내놔라, 이렇게 행정부의 명령을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이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늘 그 조심해야 돼요. 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시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플레이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늘 그러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렸어, 맞았어.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그때 뭐라고 무슨 근거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그게 맞았나 틀렸냐, 그 근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식의, 또는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았다, 틀렸다. 왜 틀렸지?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이 근거가 이거 아니었나? 또는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복잡하게 이렇게 왔나? 이런 식의 훈련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